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푼연구에서는 문화대혁명이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 9월 9일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도 4인방은 문화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화혁명이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한 것은 4인방이 체포되던 1976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 지도부는 문혁의 시대를 종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도 문화혁명이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계속 이끌어갔고 4인방은 마오쩌둥의 유지를 이어서 문혁의 활화산을 계속 태워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추방당했던 청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방이라는 이름 하에 산간 벽지로 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요. 무려 1600만 명의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추방당해서 농촌에 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이들은 이제 대학 입시도 치를 수가 없었는데요. 대학 입시는 1977년도에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968년부터 마오쩌둥의 명령에 의해서 입시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대학도 추천제를 통해서 노동자나 농민들이 들어가는 뭐 그런 기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학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77년 마오쩌둥이 죽고 난 그 이듬해에 다시 대학 입시가 재개가 돼서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문혁 시기에 우리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정부에 의한 대민 테러가 일상화되고 구조화되고 조직화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운동이라든지 청계운동, 일타 삼반운동이 그것이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문화혁명은 계속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69년도에 중소 군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 관계를 보면 계속 1958년 이후부터 악화일로를 걸어가다가 결국은 저렇게 이제 지금 만주와 그 시베리아 그 사이에 있는 우수리강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점바오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섬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서 그 중국 측 발표에 의하면 소련군 사망자가 58명 나오고 중국은 29명 넘는 뭐 그 정도 사건이었는데 반대로 소련 측 발표를 보면 중국군이 최소 248명이 죽었다 그러죠. 소련군이 32명 사망을 하고 14명 부상당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실질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끝까지 가고 있었던 거죠. 소련과의 대립에서 끝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민 테러에서도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문혁이 극단화되는 양상을 취하고 있을 때 틈을 그 미국이 파고드는 드라마가 또 펼쳐집니다. 저 사진은 이제 중국군과 소련군이 막 붙어서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 또 묘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다름 아닌 또 문혁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린비아오가 의문사를 하게 됩니다. 이 린비아오는 누가 봐도 마오쩌둥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중앙은 실제로 린비아오를 당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정에 그 사람의 실명을 써서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인정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나면 린비아오가 마오쩌둥을 이어서 최고의 권력자로 등극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전부 다 마련이 돼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비아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자, 왜 린비아오는 마오쩌둥의 버림을 받았을까요? 1972년 9월 13일인데요. 린비아오가 쿠데타 혐의를 쓰게 됩니다. 린비아오의 아들이 있는데 린링거라는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또 다른 사람들이랑 작당을 해가지고 마오쩌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 뭐 사후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그런데요. 실제로 린비아오라는 사람이 마오쩌둥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음모했을까? 뭐 그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비아오가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그 이제 소련 쪽으로 망명을 하기 위해 급히 도망을 갔는데 몽골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일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료가 부족했다는 설도 있고 소련이 요격했다는 설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은 이제 중국 군부에서 이제 폭탄을 장착해가지고 폭파시켰다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음모론도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배우가 마오쩌둥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물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마오쩌둥이 배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황을 보게 되면 어떤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린비아오를 마오쩌둥이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여럿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혁 초기에 마오쩌둥과 이제 그 린비아오가 이제 함께 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린비아오는 문혁 기간에 어떤 등장했던 혜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린비아오가 실제로 마오쩌둥을 권력을 강화시켜줬죠. 처음에는 군에서 이제 마오쩌둥이 인격 숭배 풍조를 만들어서 사회로 퍼뜨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오쩌둥은 또 이제 린비아오가 장악하고 있는 그 군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실제로 중공중앙을 압박하면서 문혁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처참하게 이 사람이 살해된 것인데요. 저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닷새 후에 중공중앙은 마오쩌둥의 승인을 얻어서 정식으로 린비아오 반도가 출국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공적으로 밝히는 문서를 쓰게 됩니다. 그 서두에 다음과 같이 16자로 압축된 구절이 있습니다. 황급히 도망갔지만 적진에 투항할 때 낭패를 겪고 당과 국가를 배반한 결과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린비아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발각이 돼서 도망가다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사건입니다. 어쨌든 린비아오는 제거되게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은 이제 절대 권력으로서 1인자로 남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 초안지라든지 뭐 한나라의 역사를 보면 한나라 고조가 한신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신은 이제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로서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천하 통일의 위협을 일으켰던 개국 공신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국사무쌍의 명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나 뛰어난 한신이 이 한고조를 배반하고 스스로 권력자가 되지 않을까 늘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중공중앙 당내 서열 2위였던 린비아오도 저 어떤 한신과 또 비슷한 의심을 받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였거든요. 린비아오는 어떤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라는 것은 그가 이제 그 만주 전역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국북 내전 상황에서도 장개석군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던 뭐 그의 전력을 통해서 다 증명되는 건데요. 이런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를 바로 옆에서 또 마오쩌둥이 불안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린비아오 역시 이제 정치 권력의 정점에서 불운한 최후를 맞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시가 린비아오 모두 매우 공통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둘 다 어떤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에 권력자로부터 의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씌워진 모반 혐의는 그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권력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린비아오를 죽였던 것이 마오쩌둥의 음모일 수도 있다는 뭐 그 정도 가능성만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마상에서 권력을 잡아 황제의 지위에 오르면 군부의 실력자를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총칼로 권력을 잡는 사람은 언제나 총칼로 다시 권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은 늘 군사 반란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오쩌둥 주치의 증언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길가의 나무나 바위까지도 자객으로 의심하는 병적인 히스테리를 보였다고 하죠. 절대 권력자가 측근의 2인자를 제거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재미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소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이 무장 투쟁을 통해서 군사 충돌을 하는 저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소련 쪽 발표에 의하면 250여 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식의 대규모 군사 충돌이었습니다. 그런 군사 충돌이 일어나자 미국의 전략가인 키신저가 그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중국에게 다가가서 기회를 줄 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서 전쟁을 했죠. 한국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죽었던 사상자를 많이 냈던 측은 바로 중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화해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0여 년 지났을 때 1972년입니다. 그때 닉슨 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1972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인데요. 처음에는 상하이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여행을 통해 가지고 베이징에 가서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이 중소 분쟁의 틈을 타고 미국이 새로운 냉전 종식 전략을 추진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냉전 종식 전략이 당장 마오쩌둥 측에는 먹히지 않았지만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6년 후에 실제로 덩샤오핑이 미국에 가면서 이 닉슨의 계획은 실현되게 됩니다. 자, 이게 매우 이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닉슨이 마오쩌둥에게 올리브 가지를 흔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 가지는 여기서 평화와 화해의 상징입니다. 닉슨이 마오쩌둥이 했던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닉슨 회고록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상황이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한 국가 내부의 정치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서로 동의한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이죠. 공산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경제체제로 삼고 있죠. 이 두 나라가 만나가지고 화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정치 철학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오쩌둥에게 자, 공산주의를 유지한 채로 우리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자. 이런 식으로 전격적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내부적인 정치 철학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또 우리 미국에 대한 그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만 바꾸면
정치 철학은 유지한 채로 우리와 경제적 공생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뭐 희망찬 제안을 한 것이죠. 마오쩌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한평생 계급투쟁을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의 화해를 도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6년 후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고 중국이 개혁개방시대로 넘어갔던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1974년 1월부터 6월까지 비림 비공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또 4인방이 주도를 했는데요. 비림에서 저 림은 린비아오의 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림표, 인표, 린비아오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비공에서 공은 공자입니다. 묘한 표현이죠. 인표와 공자를 동시에 비판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공자는 이제 봉건시대의 어떤 사상가로서 모든 구습, 모든 봉건적 사상 이걸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봉건적 악습을 비판하고 린비아오로 대표되는 반란 세력을 비판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기서 공을 보통 이제 문학사학가들은 주울레를 향한 4인방의 이제 화살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울레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공자를 내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4인방을 향한 민중의 분노는 매우 걷잡을 수 없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저 표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림비공이라고 해놓고 풀을 벨 때는 뿌리부터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구호를 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점초재근이라는 이제 성어에서 나온 건데요. 인표라는 반도 세력과 공자로 대표되는 모든 낡은 아이디어를 제거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주울레를 향한 창끝을 점점 겨누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군민이 합쳐가지고 비림비공대회를 한다. 이게 1974년에 있었던 가장 큰 4인방의 정치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울레는 1976년 1월 8일 서거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나이가 78세였는데요. 이 주울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죠. 주울레의 정치적 경력과 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울레가 과연 마오쩌둥에게 어떤 효과적인 조언을 하고 마오쩌둥이 정치적 극단으로 갈 때 마오쩌둥을 제어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주체인 리즈세이가 써는 회고록을 보면 주울레야말로 마오쩌둥에게 100% 아첨꾼에 불과했다. 단 한마디도 마오쩌둥에 맞서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周恩来가 죽고 나서 이게 계기가 되어서 중국 민중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周恩来가 린비역 이후에 2인자로 부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4인방이周恩来를 공격을 하니까 4인방과周恩来가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이 중국 인민들에게는 매우 큰 희망을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周恩来가 4인방을 제거하고 문혁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정치주쟁을 종식한다면 다시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회가 펼쳐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을 저버리고周恩来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1976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러니까 청명절을 맞아가지고 중국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976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베이징의 그 천안문 광장,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주울레 총리의 죽음을 추모하는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가 매우 정치화된 대회였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976년 4월 5일 이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극단의 시대를 비판을 하면서 4인방을 규탄하는 그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천안문에 많게는 100만이 넘는 25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976년 2월에周恩来가 죽고 나서 추모 열풍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4월 4일, 5일이 되면 베이징에 모여든 200만 군중이 4인방을 규탄하면서 문혁의 광기를 고발하는 그런 식의 정치적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4인방이 그 배후에 덩샤오핑이 있다는 그런 식의 또 정치적 음모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또 이제 이런 대규모 집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는데요. 물론 음모론에 불과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저들을 움직일 수 없었고요. 이 민중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핑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 당시에 이제 베이징 제1석이었던 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상황을 해석을 하면서 덩샤오핑이 문학의 좌우를 비판하자 마오쩌둥이 4인방을 움직였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인방은 마오쩌둥의 의도대로 움직였던 마오쩌둥의 나팔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오쩌둥을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4인방을 공격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문혁의 광기를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인방이 덩샤오밍을 공격을 하자 10년간 광풍이 시달려온 인민들이 봉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자, 이런 식의 군중 집회가 과연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문혁 말기로 가면서 사람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죠.周恩来가 죽고 나자 추모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미 3월에 周恩来를 추모하는 대회들이 막 열리기 시작했고요. 이런 대회가 또 이 남쪽에 있는 난징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거리 시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이런 이 추모 열기가 모아져가지고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한 게 바로 천안문 군중대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월 4일과 5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0만, 많게는 250만까지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노동자와 농민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4열 종대로 모인 275명의 기계공장 노동자들이 34개의 화환을 들고 광장으로 행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노동자들이 점점 정치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3일 507개 단체에서 800여 개의 화환을 들고 왔고요. 4월 4일에는 420개 단체가 450개의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4월 5일까지 1,400개 단체가 기념비 주변에만 2,000개가 넘는 화환을 들고 났다고 합니다. 이 화환 하나하나에 사실은 인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쏟아냈던 구호를 보면 파시스트는 물러가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인방을 향한 정치 공세가 많았습니다. 시를 써서 한 시대에 광기를 규탄을 하고 우리가 왜 우리에게 촛불을 걸고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정말 울분의 목소리를 원없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4인방들이 이 대회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장 병력을 이제 침투해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분산시킬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유혈 폭동에 따르는 후폭풍이 매우 거셀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하는 것은 포기했고요. 대신에 4월 5일 한 저녁 7시쯤에 이제 곤봉을 든 민병대 1만 명과 공안 3,000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대규모 군중들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 제2선에는 방위부 5개 병력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5일 9시 35분이 되면 관장 군중이 뭐 구타당하면서 체포되는 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천안문 광장이라는 곳이 매우 상징적인 정치적 장소로서 부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안문 광장은 우리가 베이징에 가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현장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 현장 그 기억을 소급해보면 1919년으로 소급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1919년 5월 4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중국이 당했던 그 불편국 조약을 규탄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벌였고 이 5.4 운동을 전후해서 중국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중국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멘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19년 5월 4일 그리고 나서 1976년 4월 5일이 또 한 번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죠. 그리고 1989년 6월 4일 급기야 그 들불처럼 일어났던 정치 민주화 운동을 그 덩샤오핑 정권이 탱크 부대를 파견해서 대학살을 벌였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천안문 광장이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6년 7월 28일 당산 대지진이 터져서 24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러한 참사는 정치적 사건은 물론 아니고 자연재해일 뿐이지만 중국에서는 저 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마오쩌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에서 저런 식의 자연재앙은 하늘의 벌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또 이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마오쩌둥이 숨지게 됩니다. 당산 대지진이 발발하기 32일 전이었습니다. 6월 26일인데요. 마오쩌둥이 두 번째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윑나나이 실내 수영장 옆방에 마오쩌둥의 병상이 마련되었고요. 16명의 의사와 24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전담 의료단이 지근거리에서 밤낮으로 마오쩌둥을 보호받습니다. 마오쩌둥의 병상 주변에는 의료단 외에도 중공중앙 부주석 화국펑과 왕홍원,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장춘자오와 왕동싱 등이 머물면서 불철주야 위급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지진이 발발하자 윑나나이에 위치했던 마오쩌둥의 병실도 무사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진파가 땅을 흔들면서 변물병이 시방에 흔들렸고요. 수영장 물이 격하게 출렁거렸다 그러죠. 공포에 질렸던 의료단과 중앙위원들은 황급히 마오쩌둥의 병상을 윑나나이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202 건물로 옮겼습니다. 당산 대지진 발발 6주 후인 1976년 9월 9일 0시 10분께 마오쩌둥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당산 대지진과 마오쩌둥으로 연결되는 자연재해와 이 정치적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마오쩌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런 최고 권력자라서 그토록 강력한 권력을 누렸을까요?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27년 동안 중국 공산당 서열 제1위로서 최고 영도자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는 정치, 행정, 군사 3권을 모두 장악했고요. 국가의 모든 대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교통, 통신, 정보, 군사기술 등 현대 국가의 기반 위에서 그는 전통시대 어떤 황제도 누리지 못했던 막강한 권력의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마오쩌둥은 조직적인 선전선동의 대가였는데요. 그런 기술을 발휘해서 대중매체를 전면 장악하고 대중의 의식을 정치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던 내내 그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서 전 인민의 눈동자에 강림하던 인격신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천신지기, 곧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대신해서 중국 인민의 심성을 파고들었고요. 사람들은 마오쩌둥 만세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고 날마다 그의 어록을 읊조리면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요컨대 마오쩌둥은 전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 행정권, 군사력, 문화 권력, 이념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던 전체주의 정권의 전제군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오쩌둥이 죽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거리로 쏟아나서 저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마오쩌둥을 애도하는 중국 인민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중국 역사는 비로소 바뀌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권좌에 있던 때까지 중국의 권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정치도 바뀌지 않았고요. 정치가 바뀌지 않으니까 경제정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이 바뀌지 않으니까 인민의 삶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오쩌둥의 죽음과 함께 역사적 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서 발생하는 급변 사태는 지나고 보면 순리대로 전개된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서 과정을 돌아보면 매사에 인과율이 작용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에서 역사의 신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역사의 필연성이란 공허한 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듯 과거의 영웅들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긴박한 순간 역사의 무대에서 주역을 맡은 역사의 배우들은 즉흥 연기에 목숨을 걸고 대서사의 드라마를 완성했던 입체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각본 없는 연극, 대사 없는 연기, 생사태를 피 튀기는 권력투쟁,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4인방이 체포되기까지 중공중앙의 무대가 그러했습니다. 자, 이 중공중앙의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